어린 시절 친했던 특별한 친구가 있었다. 그는 외모도 잘생겼고 공부도 잘했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던 그는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 당시 그의 어머니는 지역의 공장에 일하러 다니신다 했다. 친구에게는 위로 3살 많은 누나가 한 사람 있었는데 내게 친절했던 그의 누나는 중학교 졸업 후 진학을 포기한 채 돈을 벌기 위해 공장에 취직했다. 친구네는 엄마와 누나의 수입으로 어렵게 생활을 유지했었다. 겨울에 그의 집에 놀러가면 아무도 없는 그의 집 방바닥은 늘 차디차고 방안도 썰렁했었다. 평소 나는 그의 엄마 얼굴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았고 그 누나 역시 명절 때만 집에 있었기에 그때만 잠깐 그의 가족들 모두를 볼 수 있었다. 친구의 집에 찾아가도 그의 어머니는 친구들이 찾아오는 것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기에 우리는 주로 당시 우리가 잘 가던 요즘에 붕어빵 같이 생긴 풀빵집에 가서 친구의 정을 나누곤 했다. 풀빵집 아저씨는 키도 컸지만 특히 코가 커서 우리가 코주부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그 아저씨가 구워내는 풀빵은 너무도 고소하고 아삭거리는 데다가 속에 단팥 앙금도 듬뿍 들어있었다. 특히 겨울날 눈 오는 날이면 친구와 굳이 그 집을 찾아 눈을 털고 들어가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갓 구워낸 뜨끈하고 고소하고 달콤한 풀빵을 나눠 먹던 기억은 지금도 어제 일처럼 너무도 생생하다. 용돈이 궁했던 그는 매번 풀빵 값을 내는 내게 늘 미안해했고 나는 그런 그를 늘 다독거렸다. 그는 철없던 중학교 시절에도 어머니의 동료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항상 좋은 성적을 유지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그와 나는 각각 다른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당시 최고 명문 고등학교에 당당히 합격하여 우리 친구들의 부러움과 축하를 한몸에 받았다. 고 1학년 2학기 중반쯤 그 친구의 어머니가 세상을 뜨셨다. 친구와 누나는 고아로 세상에 달랑 남겨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 가야 했기에 장례 후에야 친구를 만났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엄마를 생각하며 교복 왼쪽 명찰 주머니 위에 노란색 삼배천으로 된 자그마한 나비꼴의 상장을 오랫동안 달고 다녔다. 특히 검정색의 겨울 학생복 왼쪽 명찰 아래 주머니에 부착한 노란색의 상장은 교복의 검정색과 대비된 보색 효과로 더 눈에 띄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의 가슴에 붙인 상장 덕분에 그것을 바라보는 나도 그와 함께 오랫동안 그의 어머니를 기억했고 친구의 외로움을 생각하며 때로는 가슴이 저리기도 했었다. 그와 누나는 학교 근처에 셋방을 얻어 생활을 했다. 누나는 그를 뒷바라지하면서 공장에 다녔다. 그리고 그는 오직 공부만 파고들었다. 대학 입시에서 그는 원하던 명문대 법대에 합격했다. 누나의 희생으로 그는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한 것이다. 그리고 누나가 모아놓은 돈으로 등록금을 포함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입학을 했다. 친구는 사법고시 공부를 위해 집과 도서관을 오갔고 방학 때만 누나가 주는 돈으로 집을 떠나 절의 암자를 찾아가곤 했다. 친구들은 그를 위해 가끔 맛있는 것을 사가지고 응원을 가곤 했다. 그런데 그 당시 그의 누나는 공장을 그만두고 술집이라는 곳에 나가기 시작했었다. 동생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였다. 공장에서 일하고 받는 임금으로는 둘이 생활비와 동생의 학비와 고시 준비 비용을 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누나는 우리 친구들 앞에서 오히려 당당했다. 동생을 위한 희생이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그저 안 비밀로만 간직하고 지냈다. 그리고 서로 누나를 존중하며 엄마처럼 대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친구는 대학 4학년 졸업 다음 해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누나는 그야말로 숨이 멎을 정도로 기뻐했다. 우리는 그 누나가 심장마비나 발작을 일으킬까 염려될 정도였다. 누나는 우리에게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눈물 짓곤 했다. 그리고 누나의 그 눈물은 우리를 만날 때마다 한동안 지속됐었다. 군에 가 있던 친구들까지 외출 나와서 그의 합격을 축하와 동시에 부모 대신 고등학교부터 시작해 결국 술집에까지 나가 돈을 벌어 그를 뒷바라지한 누나의 희생을 기리며 밤새 술을 퍼마셨었다. 그 후 각자 삶에 열중하느라 그와는 점점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고 판사가 된 그 친구를 가끔씩 골프장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소식을 다른 친구들을 통해 듣곤 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었다. 몇 년 뒤 친구들은 그의 결혼 얘기를 듣게 되었다. 우리 친구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는 결혼을 했던 것이다. 당시 우리 친구들은 너무나 놀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자 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모 명문가의 딸과 중매로 결혼을 하면서 그는 누나가 외국에 나가 있어서 오지 못한다고 하며 상대방 가족들에게 소개하지 않았다 했다. 누나를 자기 삶의 세계에서 지우려 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격조 있는 삶의 세계에서 자신의 품격을 깎아내릴 수 있는 술집 출신 누나를 지우려 했던 것 같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동생만을 위해 온전히 희생해 바쳤던 그 누나를. 상황을 파악한 누나는 자기가 동생의 앞길에 누가 될까 염려한 나머지 오히려 자기 스스로 연락을 끊고 혈혈단신처럼 혼자 지낸다 했다. 우리 친구들은 그 뒤로부터 시작해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는 현재까지 그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다. 그런데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이 있다. 그의 누나는 건강이 나빠져서 지방의 어느 요양병원에서 가족도 없이 혼자 외롭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그 누나의 변호사 동생은 면회도 하지 않고 가족 몰래 입원비만 겨우 대주고 있다고 한다. 우리 친구들이 만날 때 그 얘기가 나오면 그 누나의 삶이 너무 애달파 자꾸만 빈 술병을 쌓는다.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에는 이런 기절이 있다. 바다보다도 웅대한 장관이 있으니 그것은 하늘이다. 하늘보다도 웅대한 장관이 있으니 그것은 양심이다. 그리고 양심이란 우리에게 누군가가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타일러주는 내부의 소리라고 한다. 그런데 과거에 판사였고 현재 변호사인 그는 어릴 적 친구였던 우리가 보고 있고 더구나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